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Pandemic is not a word to use lightly.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삶의 기준도 새롭게 바뀌었죠. 학자들은 그걸 뉴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로 비롯된 뉴노멀의 시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산업이 있는데요. 바로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한국말로 하면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생물체를 이용해서 인류 건강과 복지, 미래를 위해서 인류에 기여하는 일을 한다. 코로나 시대 인간의 건강이라든가 식량 먹거리와 관심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것이 산업적으로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 그린, 화이트로 분류되는 바이오 산업.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데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코로나19라는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등장으로 암울한 상황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맞는 백신은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이지요. 이처럼 바이오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박사님들, 도대체 바이오란 뭘 말하는 건가요? 바이오 하면 그냥 이꼬르 생명자원. 생명자원은 우리가 뭐 식물, 동물을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생명자원이라고 하고요. 그 생명자원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유용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발현하는 그 정보들을 끄집어내서 인간이 좀 활용을 하는 거죠.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기능식품을 만든다든지 오염물질을 생물용에서 없앤다든지 환경을 정화하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체 연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알고 보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바이오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치즈, 빵, 맥주, 김치 등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식품이 그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바이오 기술은 1953년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밝혀지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리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는데 BT는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릭이 DNA의 구조를 분석해달라고 당시 물리학자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물리학자가 DNA를 받고 3차 구조를 규명해서 꼬이는 헬릭스 구조를 규명한 거죠. 그 이후에 유전자를 알고 나니까 질병이라든지 인간 삶의 연장,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DNA가 있다. DNA 관련이 있다. 이런 바이오 기술의 다양한 학문들이 융합되면서 바이오 산업의 범위도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의 분류가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유럽에서는 간단하게 레드, 그린, 화이트 이 세 가지 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레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니까 약을 주로 하는 그런 분야의 산업이고, 그다음에 화이트 바이오는 말 그대로 하얀색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환경에 관련된 부분의 것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에 관련된 부분들을 바이오로 해결하는 분야. 그다음에 이제 그린 바이오는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병에 중행하는 좀 저항성 있는 거라든지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유전자의 약간 변형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런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거고요. 바이오 기술은 인구의 고령화, 식량 부족, 환경 오염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해 줄 해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레드, 그린, 화이트 이 세 가지 색깔의 바이오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을 알고 계시나요? 1회 투약 비용이 무려 28억. 바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입니다. 최근에 영국에 사는 생후 5개월 아기가 이 약으로 치료를 받아 화제가 됐죠. 단 한 번의 투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이 약은 바이오 기술로 만든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약은 크게 케미컬 약과 바이오 약으로 나뉘는데요. 케미컬 의약품은 화학물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체의 세포를 배양해 생산합니다. 이런 바이오 의약품들은 황금알을 낳는 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금 한 돈 얼마죠? 금 한 돈 3.75g 한 20만 하나요? 20만 원. 예를 들면 그 코로나 치료제 나왔다. 예를 들면 암 치료제 나왔다. 뭐 100ml밖에 안 먹지만 보통. 그럼 3.75g이 얼마 하느냐? 비싼 거는 10억도 합니다. 20만 원대 10억입니다. 고보호 가치라는 거죠. 금보다 비싸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바이오 의약품. 덕분에 레드바이오 산업은 전체 바이오 산업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이죠. 주식 많이들 하시나요? 재미는 좀 보셨고요. 레드바이오, 제약바이오가 뭔지는 몰라도 그 회사 이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대기업들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과 함께 전 세계 백신 보급 속도를 높여가는 최적의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덕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K방역, K바이오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 백신의 위탁 생산을 맡은 거는 큰 화제였죠. 솔직히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모든 아주 많은 불특정 다수가 맞는 약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최고입니다. 결국 이제 과연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는 아마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위탁 생산을 맡기는 거 보면은 그래도 뭔가 안전성이 있고 그다음에 경쟁성이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백신의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진단 키트 또한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를 놀라게 한 또 하나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코로나 백신을 최초로 접종한 곳이기도 하죠. 현재 중국은 세계 바이오 산업의 최강국으로 급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바이오 산업 2위 국가로 발돋움한 이유는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 덕분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 바이오 산업을 신흥 산업으로 타겟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규제의 벽을 낮춰서 뭔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빨리 시장에 런칭하게 되고 그 런칭한 것들이 중국 국민들이 활용을 하게 되고 결국 다시 활용하게 되면 다시 또 피드백을 받아서 또 좀 더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고 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많이 확발이 되는 것 같고요. 자본 투자도 막대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약 100억 달러, 11조 원을 넘어섰다네요. 그만큼 그들의 막대한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그 자금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총과 달리 거기는 어마무시하게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시총이 높습니다. 그 시총이 높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총, 시가총액. 거의 30조는 1도 아니에요. 여기에 쌈바나 섹션 같은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중국의 바이오 산업.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쟁자인 동시에 우리가 진출할 시장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 이전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케미칼 관련된 부분은 중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이 바탕이 되는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R&D를 통한 이런 진짜 혁신 기술을 가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더 경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뭔가 협업을 통해서 뭐 중국과 다이렉트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빅파마들과 공동으로 중국을 들어가든지 그래서 약간 전략적인 다양성이 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니콘 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비상장 기업을 정하는데요. 지난 2019년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이곳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바이오 시밀러 약을 상품화시킨 항체 바이오 시밀러 전문 기업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복제약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의 3분의 2를 생산하고 공급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제일 먼저 개발이 완료된 거는 현재 일본에서 상업으로 이제 판매되고 있는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먼저 생산이 됐고요. 이건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글로벌 임상 단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현재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와 리툭산 바이오시밀러도 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 신약에 비해 저렴한 비용에 동등한 효과를 볼 수 있어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복제약이긴 하지만 만드는 과정은 아주 까다롭고 민감하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단은 고생산성으로 그 단일 세포주를 만들어주는 기술을 통해서 고효율을 가진 세포주를 일단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 공정을 통해서 저희는 타사에 비해서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원약과 동일한 퀄리티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일정하게 생산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배양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고순도의 원약과 퀄리티가 동일한 그 불순물이 적은 물질을 정제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공정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비임상, 임상 단계에 진입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물질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2000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단백질 의약품 기술을 축적해 2006년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항체 바이오시밀러에도 이곳의 기술이 포함되고 있다는데요. 여기 공장에서는 연간 2,500kg의 의약품 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So the Osong manufacturing site is Korea's largest perfusion manufacturing site with approximately 42,000 square meters. That's approximately 37,000 pyong. It's the largest perfusion manufacturing site in Korea currently. The Osong site right now is equipped with the state-of-the-art equipment to be able to meet any of the commercial demands to treat patients with biosimilar drugs.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던 노하우와 회사만의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바이오 신약 물질들도 발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항체 기술이라고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항체들을 2개를 붙이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는데 저희는 그거를 작은 사이즈로 두 개의 항체를 모두 한 번에 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술을 적용해서 후보 물질에 좀 더 좋은 약효를 가질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기술들, 이 공정을 적용해서 신약의 개발 기간을 좀 단축을 시키고요. 시밀러를 하면서 같이 좀 파트너사가 된 파트너사들과 허가 과정까지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이 성장하면서 신약 개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정 환자군을 타깃으로 한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1945년 창사 이래 한국 제약업계를 지키고 있는 이 회사는
환자 맞춤형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이 대상이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리고 그 환자의 어떠한 잘못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있을 거냐, 이거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환자에서의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리고 환자에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연구 시스템에서 녹여낼 거냐, 그걸 저희가 이제 바이오마커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고, 우리가 아프면 같은 질병의 환자들과 같은 약을 처방받고 효과가 없으면 약을 바꿔보는 것이 지금의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유전자 정보, 생활 습관, 병력들을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를 정밀의료라고 부릅니다. 꿈의 진료라 불리는 정밀의료. 정밀치료제를 개발하면은 환자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환자의 정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우선은 질환으로 다 고생하고 있는 환자, 그 환자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면 이 암이 왜 생겼을까? 유전적인 변이가 있어서 생긴 걸까? 아니면은 면역계에 이상이 있어서 생긴 걸까? 그 변화를,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암 세포주에서 그 타겟하는 단백질이 혹시 우리가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타겟 단백질이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타겟 단백질을 대상으로 한 약물 개발에 비로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의학의 중요성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조 원을 투입해 100만 명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한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거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이미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신약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얼리와 클로버로 불리는 플랫폼인데요. 각각의 플랫폼에는 유전체 정보를 비롯해 약물을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자체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AI로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R&D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클로버를 활용해서 타겟 환자군을 빠르게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환자군에 맞는 혁신 신약 물질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혁신 신약 물질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로 주얼리와 클로버를 활용해 환자의 질환 특성에 맞는 신약을 개발했는데요. 결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신약 개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레드바이오 산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질병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고도의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암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떠한 면역계 이상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해서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그 질환을 보다 더 세분화해서 환자들을 계층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층에 맞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을 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모든 환자를 다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치료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신약 개발은 정밀의학 개념에서 다뤄질 거고 그런 약물만이 환자한테 보다 큰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약물로서 시장에 나와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건강과 면역력에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드바이오의 인기도 아주 뜨겁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약을 먹기 전에 밥을 잘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그린바이오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식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이 융합돼서 고부와 같이 어떤 산물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거리 산업과 같은 농식품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이 융합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 만에 보는 외국 풍경입니까? 이곳 네덜란드는요,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지만 세계 2위의 농식품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네덜란드를 유럽의 농장이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어떻게 이런 좁은 땅에서 그 많은 농작물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Most crops are not grown in open field anymore in the Netherlands, but grown on substrate. For example, here with rock wool, small plants are placed in a small piece. These are placed in a bigger piece, and in the end, added in a gutter. You see the roots coming through. When the production is done, the package will be taken out and be replaced by the new one, and it's a very efficient and quick way of production, and also a very good way to save water. 비닐 위에 또 비닐을 씌워 만든 온실에서는 조명으로 일조량을 조절하고 해충, 습도, 온도와 같은 외부적 요인들을 통제해 농작물이 잘 자라는 최적의 환경을 만듭니다. 이렇게 첨단 시설로 환경을 통제하는 농사법을 스마트팜이라고 부르는데요. 식물의 생장점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그린바이오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네덜란드의 농업 기술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nother thing what happened is also because of the pandemic, borders were closed, and we also hear a lot of stories also from investors from the US who now for the first time were confronted, for example, that all their food is produced in Mexico. And when the border is closed, and then suddenly you're confronted with the fact that, well, we don't have access to our food now. And that has also been I think a stimulating or a effect of the pandemic is that now more and more regions are thinking about how can we become more self-sustaining actually, and what do we need for that? And in most cases, modern greenhouses. 네덜란드에는 세계 1위 농업대학이라 불리는 바헤닝은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농업 교육과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은 이곳은 대학을 중심으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식품 기업들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대학 내에 있는 식품 및 바이오 유래 연구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I believe that microalgae can have a big impact on our food supply and feed supply in the future. And the reason is that it is a crop that is very productive. The amount of protein that you can produce with microalgae is factors higher than soy protein or animal-derived proteins. And that's the reason that it is important. On top of that, we can do that on the base of seawater. So it's really an abundant source of water to produce proteins on. And in the third place, the quality of the proteins is good. It's a protein that has, in respect to amino acid composition, is closer to animal proteins than soy protein, for example. And in that respect, it has all the essential amino acids for humans to eat. 바헤닝은 대학교는 물고기, 조류, 곤충을 이용한 단백질을 식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로 인한 미래의 식량 부족 문제에 벌써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농업 선진국답네요.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도 스마트팜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이번 역은 상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상도. 놀랍게도 서울 지하철 역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우 예뻐라. 알록달록한 LED 조명 아래 파릇한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랐네요.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라 불리는 스마트팜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고 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좀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이제 스마트팜 기업들은 많이 없었고요. 근데 지금 약간 스마트팜 쪽에 이런 장점들 이런 게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여러 기업에서 이제 스마트팜 쪽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자란 채소들은 바로 옆 카페에서 샐러드, 주스로 만들어 판매되고 있는데요. 무농약에 당일 수확한 채소로 만들어 신선하다고 합니다. 바쁜 출근길 직장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네, 맛있어요. 처음에는 신기했죠. 이런 거 생긴다고 했을 때도 좀 신기했고, 근데 막상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출근할 때 상드로그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린 바이오 기술은 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조용한 사무실에서 전국 각지의 소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알약처럼 생긴 바이오 캡슐을 소에게 먹여서 농장에 가지 않고도 소의 건강 상태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2011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가축이 대량 살처분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컴퓨터 박사과정 중이어서 IT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안을 하다가 이 바이오캡슐을 먹이게 되면 정말 정확한 생체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정확한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헬스케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캡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바이오 캡슐 안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IoT 묘들과 센서가 들어있어 10분 단위로 소의 생체 정보를 사무실에 전송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장주에게 소의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캡슐을 경구투여식으로 해서 먹이게 되면 반추 위에 안착이 되고 그 반추 위에 안착되어서 소가 6, 7년 동안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도축할 때까지 평생 안착되어서 이제 생체 정보를 가지고 와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가 아픈지 그리고 발정이 왔는지 그리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지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을 알려주는. 소의 바이오 캡슐에서 보낸 정보는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합니다.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소는 누가 키우냐 물으면은 바이오 기술이 키운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색깔로 구분해서 뭐 체온이 높다 혹은 이제 발정이 온다 분만할 것 같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들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데이터가 이제 쌓이게 되고 그 데이터를 저희는 이제 AI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보는 화면 그리고 이제 고객들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는 화면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오직 농장주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소를 키웠죠. 소가 새끼를 낳으려고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 뛰쳐나가고 병에 걸려서 치료를 놓치면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천여 개의 농장에서는 바이오 캡슐을 통해 안전하게 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을 같이 할 때 밖에서 일하였을 때 발정이 온 거를 모르고서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헬스케어를 사용한 후로 발정을 놓치는 것을 한 90% 이상을 줄였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몸속 안으로 넣는 거다 보니까는 더 정확히 체온과 물 먹는 횟수 등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소뿐만 아니라 돼지, 말, 양, 닭 등
다양한 가축들에게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내보다는 더 넓은 해외 시장에서 먼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10년 후 그린바이오 시장은 현재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장 가능성을 본 정부는 지난해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유망한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10곳을 선정해 2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래자원이라 불리는 곤충을 소재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그린바이오 기업입니다. 지금은 곤충으로 반려동물들의 사료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사료뿐만이 아니라 곤충을 활용한 항생제 대체 물질, 기능성 화장품, 바이오 디젤 등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곤충 키토산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곤충 키토산은 바이오 소재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소재입니다. 근데 이 키토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화학 약품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만들어 왔는데 저희는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그린 바이오 지원을 통해서 이 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곤충 키토산은 항균, 항산화, 항암 활성이 높아 상처 회복은 물론 곰팡이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벌레 하나에 놀라운 효과가 숨어 있었군요. 곤충은 단백질이 풍부해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식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요. 젊은 대표님은 표준화되고 청결한 사육 환경과 안전한 가공법으로 식품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체 육에 대한 부분만 봤을 때 배양육이나 또는 또 식물성 단백질들에 비해서 곤충 단백질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일찍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단백질들은 사실 맛이 없거나 또는 인공 감미료 범벅이 되는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저는 곤충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천연적이고 자연스러운 단백질 대체제는 곤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갈 회사는요. 유전자 가위 기술을 바탕으로 식물에서 유래한 의약품을 만들고 새로운 품종의 종자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비타민 D와 비단백질성 아미노산인 가바가 함유된 토마토를 개발해 그린바이오 벤처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한 4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 바이타민 D하고 가바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가바는 뭐냐면 우리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서 신경 안정을 시켜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춰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간질도 칠환하고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좋은 그러한 물질인데요. 이 바이타민 D와 이 가바라는 물질을 동시에 증진시킨 상추, 토마토 이것을 저희들이 쭉 개발해 왔고 비타민 D와 가바 성분이 들어간 상추와 토마토라 상상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흔히 이런 걸 메디푸드라고 부릅니다. 메디푸드를 만드는 데에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꼭 필요한데요. 기술의 원천은 미국에 있지만 이 회사에서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희의 그 유전자 편집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유전자 가위는 단백질입니다. 거기다가 가이드 RNA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RNA가 이 가이드 RNA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가이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이 가위가 단백질인데 이 놈이 우리 원하는 유전자 불필요한 거를 딱 자를 때 어디를 자를 건지를 이 가이드 RNA가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거기 가서 딱 잘라서
바로 얘네들은 없어져 버리고 없어진 유전자가 없어지면 나머지는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전자가 DNA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린바이오 프로젝트에 의한 품종 개량은 non-GMO. 여러분 혹시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추위, 병충해 등의 강한 새 유전자를 농작물에 주입해 개발된 품종을 말합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논란이 있어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는 나라가 많죠. 반면에 유전자 가위 기술은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물 내 유전 정보만 개량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GMO가 아니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유전자 가위 기술이 논 GMO냐 아니냐를 빨리 정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곳 직원들이 마음고생 꽤나 했다고 하네요. 다행스럽게도 올해 5월 26일에 난 GMO로 하겠다라는 입법 예고가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또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정부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서포팅을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 관련 그런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유전자 가위 그린바이오 기술이 더욱더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서포팅, 국제적인 다른 협약을 유도하는 정부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그린바이오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30년 뒤에 전 세계의 인구가 100억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식량 생산도 지금보다 70%나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식량 위기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린 바이오 산업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배달 수요까지 급증해 전 세계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맑은 공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공장은 돌아가고 미세먼지 때문에 또다시 마스크를 써야겠죠? 뉴노멀 시대의 환경오염은 더욱더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바이오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적인 문제는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 대기 오염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석유의 원료를 써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석유의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대체제를 찾아야 됩니다. 결국은 생산 공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그게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그런 기술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석유 대신 생물 자원을 활용해 플라스틱이나 연료를 만드는 일을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라고 합니다. 공장의 검은 연기를 하얀색으로 바꾸고 싶다는 기대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 꿈의 중심에 바이오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들 요즘에 들어보시는 생분해성이 있는 플라스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소화시키고 그 부산물로서 공기 중에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소량의 이제 배설물인 퇴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플라스틱을 가리키고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우리가 원료를 기존의 석유를 쓰지 않고 식물로부터, 즉 바이오매스가 주로 식물 원료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사탕수수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듭니다. 그래서 썩지 않죠.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불리는데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탕수수와 옥수수로 어떻게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거죠? 발효 기술입니다. 생분해성 수지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PLA라고 하는 이제 원료가 되는데, 그냥 고분자 젖산이라고 하는 원료입니다. 그 PLA로 원료를 만드는 기초 원료는 뭐냐면 옥수수 전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기초 원료가 우리가 이제 그린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원료인데, 그 원료는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생분해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포장재, 주방도구, 유아용품 등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대형 커피숍에서도 이곳 제품을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님은요, 자원순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친환경 제품 개발을 못지않게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네요. 유엔에서 정한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위계상으로 보더라도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재사용하는 거고, 네 번째는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플라스틱을 소각을 통해서 에너지로 회수하는, 환원받는 그런 기술이 유엔에서 정한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위계거든요. 나머지 6번째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매립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선순환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막힘없이.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다시 우리 소비자들이 쓰고 그걸 다시 수거를 해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이 순환 경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코매스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거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탄소 중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량도 늘려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탄소 중립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정말 뼛속까지 친환경 기업입니다. 올 10월 1일부터는 이제 50kW에 해당하는 태양광을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한 10% 저희가 이제 이뤘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공정에 투입되고 있는 물, 즉 용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빗물을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제가 사용을 거의 한 80%는 저희가 지금 이제 줄여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린 오피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종이 같은 경우도 나무 펄플, 천연 펄플을 저희가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이 기초 그린 폴리에틸렌을 만들고 올 때 나오는 부산물인 사탕수수 부산물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펄플을 만들어서 사무용 용지를 제가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휘발유나 이제 디젤 사용량을 줄여주고 그걸 통해서 나오는 CO2를 좀 줄여주는 그런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ESG 경영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 5월 국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1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죠.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 오염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바다로 흘러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들이 2만 4천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들어간 폐기물들은 썩지도 않고 많은 물고기들을 걸려 죽게 만드는데요. 해마다 그렇게 죽은 물고기를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3,800억 원이라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생분해성 그물을 개발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끊임없는 보완을 거쳐 총 24종류의 생분해 그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생분해 그물용 원료는 PBS, PBEAS라는 생분해성 고분자 화합물질입니다. 이 생분해성 고분자 화합물질은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 등으로 완전히 분해됩니다. 따라서 나일론이나
폴리에틸렌 등과 같은 기존 그물과 같이 수백 년간 바닷속에 남아있지 않고요. 수년 만에 완전히 분해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BS, PBEAS 같은 이런 원료들을 요즘 들어서는 화이트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분해 그물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어류에 따라 대개 참조기용 그물과 문어, 붕장어, 꽃게, 통발 등이 제작되는데요. 일반망하고 생분해하고 내구성, 강도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엔 그물의 강도가 약하거나 유연성이 부족해 어획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 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성능 좋은 생분해 그물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그물보다 가격이 비싸 어민들의 반응이 뜨겁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투입해 생분해 그물 보급 사업을 하고 있다네요. 바다 쓰레기 그리고 해양환경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 같은 아들 그리고 이제 조카들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생분해 오구를 널리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분해 오구는 바닷속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를 저감하고 유령업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용이 필요하며 어민들의 많은 사용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세수를 합니다. 이도 닦고요. 그런데 습관처럼 쓰고 있는 여러분의 세안제, 치약, 샴푸에 혹시 작은 알갱이가 들어있진 않나요? 보통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마이크로비즈라고 부르는데요.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들은 녹지 않고 썩지도 않은 채 바다로 들어가 물고기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 물고기들을 다시 사람이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연구단체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세안용 마이크로비즈 소재 후보 물질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갯껍데기의 원료가 키토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키토산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마이크로비즈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하고 똑같이 마이크로비즈를 섞었을 때 세안할 때는 효과가 더 똑같고요. 나중에 이것들이 체내나 바다 쪽으로 넘어갔었을 때는 분해가 빨리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선이나 인체에 마이크로비즈가 쌓이지 않고 빨리 분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친환경 소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녹색화학 분야의 최고 권위지인 영국왕립화학회의 그린 케미스트리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는데요. 세정력을 실험한 결과 마이크로비즈가 없이 씻은 것의 2배, 금지된 마이크로비즈로 씻은 것의 1.2배의 빠른 속도로 오염물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생분해성과 세정력을 모두 만족한 이 소재는 해외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언제쯤 상품으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상용화는 조금 어렵고요. 그 기업들하고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비즈가 가격적으로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것들이 특정 제한 조건이 규제 조건이 없으면은 이렇게 친환경 마이크로비즈를 사용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규제들이 조금 강화돼야지만 이런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소비자에게만 녹색 소비를 강요할 수는 없겠죠.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화이트 바이오 산업. 하지만 제작진이 만난 기업과 연구소의 화이트 바이오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정부의 정책과 규제들은 많이 부족했는데요. 화이트 바이오 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이트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뭔가
그냥 대대적으로 투자하거나 하기는 또 한계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 정부가 뭔가 이 부분에 마중물 역할을 좀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런 제품을 개발했을 때 여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제도적인 그런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보다 좀 더 도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레드바이오,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린바이오, 그리고 환경을 살려주는 화이트바이오. 지금까지 3가지 바이오 산업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가 된 바이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